QQQ가 오르고 QLD가 버티고 TQQQ가 다시 탐나기 시작할 때 진짜로 봐야 할 건 차트 하나가 아닙니다. 골목입니다. 한때 동네마다 하나씩 생기던 무인 과자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카페, 무인 빨래방, 분명 사람을 안 쓰면 돈이 남아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직원 월급이 안 나가고 24시간 문을 열어두고 사장님은 본업 끝나고 하루 한 번 물건만 채우면 되는 사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도 들어왔고 직장인도 들어왔고 퇴직금 들고 제2의 월급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하나둘 임대문의 종이가 붙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자영업 하나 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QQQ, QLD, TQQQ 투자자가 반드시 봐야 할 경기의 밑바닥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결국 기업 이익을 보고 기업 이익은 결국 소비를 보고 소비는 결국 동네 골목에서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이 강해 보여도 AI가 뜨거워 보여도 골목의 현금 흐름이 막히면 시장은 언젠가 그 균열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무인점이 무너지는 이유, 다들 절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무인점포 절도는 2021년 3,514건에서 2025년 1만 1,115건까지 늘었습니다. 5해 만에 3배가 넘었습니다. 1,000원짜리 과자,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사라져도 잡기도 어렵고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CCTV는 돌아가지만 그 가게를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입니다. 사람 월급은 안 나가도 월세는 매달 나갑니다. 건물주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과당 경쟁입니다. 한 동네에 같은 무인점이 여러 개 생기면 손님을 나눠 먹다가 다 같이 말라갑니다. 네 번째는 계절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여름엔 버틸 수 있지만 겨울엔 전기료 내는 것도 버겁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절도, 임대료, 과당 경쟁, 계절성.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진짜 이상한 건 살아남은 가게들입니다. 망한 가게들은 제각각 망했는데 살아남은 가게들의 매대는 점점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빨간 포장지, 낯선 글자, 1,000원짜리 수입과자, 마라맛 간식, 이름도 처음 보는 젤리와 음료? 사장님이 모두 같은 취향이라서 그걸 깔았을까요? 아닙니다. 통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한 달 매출이 평균 973만원 정도입니다. 연으로 치면 1억 1,600만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꽤 돌아가는 가게 같습니다. 그런데 마진율은 28%에서 30% 수준입니다. 여기서 월세, 전기료, 카드 수수료, 잡비를 빼고 나면 실제 순이익은 한 달 102만원 정도입니다. 973만원이 들어왔는데 통장에 남는 건 102만원입니다. 사람을 안 썼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무인 빨래방도 비슷합니다. 한 달 매출은 400만원 정도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같은 장비에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100만원 넘게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가상각을 넣어야 합니다. 7천만원짜리 기계를 10년 쓴다고 보면 매달 58만원씩 숨은 비용이 쌓입니다. 지금 당장 빠져나가지 않을 뿐 언젠가 반드시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그걸 반영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113만원 수준입니다. 투자금 회수까지는 106개월, 거의 9년입니다. 무인 카페는 투자금 7,500만원에 회수기간이 약 69개월입니다. 그런데 근처에 메가커피나 컴포즈 같은 저가 커피 브랜드가 들어오는 순간 매출은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년이 9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매출은 다 다른데 사장님이 손에 쥐는 돈은 결국 월 100만원대로 모입니다. 973만원을 팔아도 100만원대, 400만원을 팔아도 100만원대, 334만원을 팔아도 100만원대입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겁니다. 인건비를 뺐는데 그 자리를 기계가, 전기료, 임대료, 본사 마진이 채워버렸습니다. 사장님은 직원을 안 쓴 대신 본인이 새벽에 재고를 채우고 청소하고 기계를 닫고 민원을 처리합니다. 무인점이 아니라 사장님 혼자 숨어서 뛰는 1인 노동입니다. 여기서 QQQ, QLD, TQQQ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이 나옵니다. 시장이 좋아 보일 때 가장 위험한 착각은 숫자 하나만 보고 구조를 안 보는 겁니다. 매출이 크다고 이익이 큰 게 아니고 주가가 올랐다고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무인점이 사람을 안 쓰면 돈이 남는다고 믿었던 것처럼 투자자도 레버리지를 쓰면 수익이 빠르게 커진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무인점에는 감가상각과 전기료와 월세가 있고 투자자에게는 변동성과 시간과 심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상승보다 그 상승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럼 무인점 사장님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월세는 못 줄입니다.
전기료도 못 줄입니다. 기계값도 못 줄입니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매입원가입니다. 물건을 더 싸게 떼와야 합니다. 그래서 손이 가는 곳이 바로 초저가 수입 과자입니다. 국산 과자는 공장 인건비, 물류비, 광고비, 인증비용이 가격에 들어갑니다. 1,000원에 팔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들어온 저가 과자는 한꺼번에 떼우면 매입가가 몇백 원까지 내려갑니다. 손님 눈에는 그냥 싼 과자지만 사장님 장부에서는 가장 많이 남는 칸입니다. 이게 전국 무인점 매대가 똑같아지는 이유입니다. 취향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사장님이 중국 과자를 좋아해서 깐 게 아닙니다. 가격으로만 버텨야 하는 모델이 사장님 손을 그쪽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그림이 나옵니다. 중국은 지금 안에서 물건이 안 팔립니다. 2025년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사실상 0%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가 약해서 가격을 못 올리는 겁니다. 생산자 물가는 2022년 10월부터 계속 마이너스 흐름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공장은 돌고 재고는 쌓이고 내수는 식고 그러면 남는 물건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마지막 출구 중 하나가 우리 동네 무인점 매대입니다. 이건 단순한 과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한국 골목 상권으로 흘러들어온 이야기입니다. QQQ, TQQQ 투자자는 이걸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수출은 가격을 낮추고 가격을 낮추면 마진이 깨지고 마진이 깨지면 기업 이익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소비자에게 좋아 보입니다. 싸니까요. 그런데 오래가면 문제가 됩니다. 싸게 파는 쪽은 더 싸게 밀어붙이고 버티던 국내 사업자는 마진을 잃고 결국 누군가는 시장에서 나갑니다. 그때 소비자 선택지는 넓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좁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싸서 좋았는데 나중엔 믿을만한 물건과 믿을만한 가게가 사라지는 겁니다. 무인점은 그 압박을 가장 먼저 맞았습니다. 살려고 싼 물건을 깔았는데 그 싼 물건 때문에 손님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앞 무인점이 늘어나면서 부모들이 봉지를 뒤집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파는 무인점은 2023년 1030곳에서 2025년 2046곳으로 늘었습니다. 2년 만에 2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교 주변 무인점에서 팔리는 수입 간식 20개를 조사했는데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나왔고 어떤 젤리는 아이가 씹기엔 지나치게 단단한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마라맛 간식은 나트륨이 너무 높았습니다. 아이들이 2봉지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에 가까워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신뢰가 깨집니다. 사람이 있는 가게라면 사장님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애 먹어도 돼요?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그런데 무인점에는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인건비를 뺐다는 건 마지막 안전장치를 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멈춰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봉지를 뒤집어 봅니다. 원산지를 확인하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싸도 싫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2025년에는 중국 직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해외 직구로 쓴 돈 가운데 65%가 중국으로 갔고 규모는 5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분기 중국 직구 증가율은 0.6%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멈춘 겁니다. 알리와 테무를 보는 사람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값이 더 싸졌는데도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이게 무서운 변화입니다. 소비자는 가격 때문에 움직이지만 마지막에는 신뢰 때문에 돌아섭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QQQ, TQQQ를 살 때도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싸졌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올랐다고 무조건 강한 게 아닙니다. 그 가격을 지탱하는 신뢰가 살아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 소비자의 지갑, 고용, 금리, 환율,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도 돈을 쓸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깨지면 차트는 뒤늦게 반응합니다. 무인점 사장님은 살려고 빨간 과자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더 싼 직구가 가격을 한 번 더 눌렀고 안에서는 신뢰가 깨지며 손님이 돌아섰습니다. 살려고 잡은 동아줄이 어느 순간 목줄이 된 겁니다. 이 장면이 지금 투자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동아줄로 잡고 있습니까? AI입니까? 레버리지입니까? 단기 반등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산다는 분위기입니까? QQQ가 강해 보이고 QLD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TQQQ가 하루 만에 계좌를 바꿔줄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우리는 더 차갑게 물어야 합니다. 이 상승은 실적이 받치고 있는가? 이 가격은 금리와 환율을 견딜 수 있는가? 소비는 아직 살아있는가?
중국발 저가 공세가 기업 마진을 얼마나 누르고 있는가? 동네 가게의 폐업은 단순한 골목 뉴스인가? 아니면 소비 체력의 경고인가? 저는 여기서 겁을 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는 사람만 오래 살아남습니다. 남들이 차트만 볼 때 우리는 골목을 봐야 합니다. 남들이 하루 수익률만 볼 때 우리는 마진을 봐야 합니다. 남들이 오늘 오르냐 내리냐만 볼 때 우리는 신뢰가 어디서 깨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진짜 기회는 항상 모두가 보는 숫자 바깥에 있습니다. 무인점 붕괴는 그냥 장사가 안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건비를 뺀 자리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들어왔고, 살아남기 위해 싼 물건을 깔았고, 그 싼 물건이 다시 신뢰를 무너뜨렸고, 그 배경에는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저가 공세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QQQ, QLD, TQQQ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올라갈 종목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구조가 오래 버티고 어떤 구조가 결국 무너지는지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반등이 와도 흥분하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돈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동네 무인점에 불이 켜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매대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집어드는 과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작은 매대 안에 지금 세계 경제의 압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결국 주식시장에도 도착합니다. QQQ, QLD, TQQQ 투자자는 이런 걸 봐야 합니다. 차트는 마지막에 움직이지만 균열은 늘 생활에서 먼저 보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